마냥 푸르기만 했던 도시의 색깔도 점점 옅어져 가는데요. 들판의 곡식들이 어느덧 하나둘 고개를 숙여가는 요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더위가 주춤해져서 그런지 이제 더위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 입맛이 너무 돌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곧 천고마비의 계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이 다가오면 막 배가 고파지죠. 우리가 이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그건 다 어디서 나오게? 땅에서 나오잖아, 땅.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또 먹는 벼 이런 논에서 나오고 이게 지금은 뭐 다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다 일부 지주들이 갖고 있었지 농민들은 땅이 없었거든. 그러면 옛날에도 땅 주인이 있었어요? 땅 주인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 땅들이 농민들 소유가 된 게 불과 반세기, 한 100년도 안 됐어요. 전 되게 오래됐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됐고 바로 그런 아주 잘못됐던 정근대적인 어떤 제도 이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제로 농지를 다 돌려주는 제도 개혁을 한 게 바로 울산 사람이 주역으로 했거든요.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그분을 오늘 우리 만나러 갑니다. 언제 만나죠? 지금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함께 가시죠. (1962년) 공업센터 지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울산은 평범한 농어촌 마을과 다름없었는데요. 특히 달동은 울산의 강남이라 불릴 만큼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달동이 전부 논밭이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건 이제 50년 정도 강남 쪽이 완전히 개발된 한 30년, 20년 이때 이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고 과거에 완전히 다 바다와 강이 혼재되어 있는 곳 그리고 논, 과수원, 배밭 이런 게 쫙 펼쳐져 있었거든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곳은 이제 무둔리, 고찌 이런 이 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둔, 고찌 이런 지명은 다 바다와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리라는 이름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달리라는 이름은 어늘봉에서 쭉 바다 쪽으로 나온 평평한 곳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지명으로 유추해 봤을 때 이곳은 바닷가와 가깝고 강하고 가까웠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그 바닷가 해안마을에 논이 쫙 펼쳐져 있었다. 이게 1914년에 이제 그 일제가 강점을 시작하면서 행정 통합을 했거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게 달리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달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많았겠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기록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 당시에 이 달리 쪽하고 달삼, 비행장 있는 쪽 이래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놀랍게도 1930년대 이 달리 일대의 사람들의 생활상, 모습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놀랍게도 일본 오사카의 민속박물관에 이 울산의 1930년대 달리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을 영상으로도 촬영했고 사진으로도 촬영했고 또 여기서 수집한 여러 가지 민속품들, 생활 용기들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해 놨어요. 그 기록들을 보면 이 마을의 풍습은 좀 어땠어요? 그때 한 170여 가구가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뭐 풍족한 농촌이 아니고 힘든 생활을 하던 농촌인데 모내기를 마친다든지 농사에 큰 일을 마치고 나면은 노래도 하고 춤을 추면서 흥겹게 놀았던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거 보면은 달리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하고 흥이 많았던 그런 주민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리 마을의 생활상이 오롯이 남을 수 있었던 건 울산 출신의 강정택 선생 덕분이었는데요. 그의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싹이 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강정택이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어린 시절은 좀 어땠나요? 천재소년이었죠. 이분이 태어난 게 1907년에 태어났는데 이분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병영 쪽에 그때 이제 우리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게 제법 높은 군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태어나던 그 강정택이 태어나던 그 해 군대 해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제 직업이 다 없어진 거지.
그러면서 처갓집을 전전하다가 1919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제 울산 보통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 아들이 보통 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집안, 친정집에는 좀 살았거든요. 동생인 그 이종하, 지금 울산의 종합체육관을 만든 이종하 선생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를 좀 키워달라, 보살펴달라. 이래가지고 아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대구 고보로 진학을 시킵니다. 대구 고보가 어떤 학교냐면 각 도단위마다 한 개 정도 있는 그 도에서 제일 똑똑한 수재들만 모이는 곳에 이제 보냈거든요. 대구 고보에 들어가서 강정택이 너무 뛰어난 거라. 그런데 집안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이상 공부를 시킬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상황이었는데 대구 고보 교장, 일본인 교장이 문에 들어가지고 이 학생은 강정택은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대구 재벌인 장길상이한테 가가지고 이 일본 유학 좀 갈 수 있게 자금 좀 대달라고 했는데 일본 제1고등학교, 일본에서 제일 좋은 학교, 합격이라도 하면 모르지 이래 지나가는 말로 했거든. 근데 강정택이 그 시험부터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길상이의 도움으로 일단 일본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강정택이라는 분은 제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있나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 아니면 저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그래서 이제 강정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떤 뜻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강정택 선생의 흔적은 지금도 이곳 달동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오랜 세월이 묻어있는 작은 종에서 그의 고향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엄청 오래된 종이 있어요. 이 종은 뭐예요? 이 종이 이제 강정택 그분하고 관련이 된 종입니다.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쳐주세요. 자, 보세요. 네. 엄청 큰데요? 이게 무려 100년 가까이 된 종인데 불이 났다거나 마을에 일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쳤는데 불 날 때마다 친다 해가지고 별명이 불종. 이게 1930년대 이 달리 마을에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든 사람이 강정택 이분이에요. 동경제대에 재학하고 있을 때 방학 때마다 고향에 옵니다. 이 고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고향의 젊은 친구들을 개화시키고 공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경로장자리 이곳에 이제 마을회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야학을 하고 학습당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농사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런 주경야독을 늘 했거든요.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방학 때마다 동경에서 날아왔잖아요. 날아와서 늘 여기서 생활을 하고 했는데 생활하다가 생각한 게 이 우리의 어떤 생활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야 되겠다. 그때 마침 동경제대 의학부에서 조선의 어떤 농촌 실태를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강정택이 나서가지고 바로 울산 내 고향 마을을 가자 해가지고 달리에 와서 한참 동안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일본 오사카에 이 달리 마을에 대한 기록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사카 민속박물관에 있다는 걸 까맣게 몰랐는데 울산 출신의 서울대 이제 그 인문학 사회학과 쪽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문은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오사카에 교환 교수로 가 계실 때 우연하게 이걸 발견했거든. 이건 울산의 멋진 기록이다 해가지고 2011년도에 75년 만의 기한 해가지고 울산 박물관에서 대대적인 전시를 했어요. 아주 귀중한 자료로서 시민들에게 다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정택 선생은 울산의 3대 천재로 꼽을 만큼 하늘 양국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런 그가 농업에 관심을 가진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강정택 선생님은 성적이 워낙 좋으셔서 선택의 폭이 넓으셨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농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처음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닌 것 같고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시부사와 가문을 만나요.
시부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일본에 가면 일본에 많은 건 종이 지폐가 있는데 네. 거기에 새겨진 인물이 시부사 H라는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일본 경제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든 은행을 다 만들었죠. 그 집안에서 이제 이 강정택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부사 게이조가 이제 직접 나서 가지고 강정택 선생하고 친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시부사 게이조가 우리나라에 울산에도 몇 차례나 오고 또 달리 농업 조사할 때도 따라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시부사와 게이조가 민속학자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한데 이야기를 합니다. 강정택 보고. 지금 상가나 의대나 이런 것보다는 조선은 농업이 주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안내를 한 걸 새겨 듣고 조선에서 이제 농업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농업의 어떤 그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농경제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동경에 지낼 때 8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 한 7편이 전부 다 조선의 농사, 농업, 그리고 농지, 뭐 지주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그것이 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완전히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강정택 선생님은 일본에 계시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농업적 비교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그쪽에 이제 농업이 주가 되는 나라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소작인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천석군, 만석군들이 땅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소작농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면 예를 들어 100가마를 수확하면 60가마는 다 쥐주한테 줘야 됐거든. 이 식으로 착취가 심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많은 개혁 요구에 직면했는데요. 지주들의 횡포가 극심했던 농지 문제는 갈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강정택 선생의 개혁안이 빛을 발했는데요. 강정택 선생님의 농지 개혁은 어떤 것인가요? 이 농지 개혁이라는 게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굉장한 숙제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 또 북한 사회가 공산화하는 과정,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바로 농지 개혁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거든.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미처 하지 못했거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정권에서 농림부 장관이 됩니다. 그때 눈여겨봤던 사람이 우리나라 농업의 전문가 강정택을 스카우트해가지고 농림부 차관으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 농림부에서 농지 개혁을 주도하는데 그 전에 이미 강정택 선생은 우리나라의 농업의 어떤 문제, 지주제의 문제 이런 걸 충분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농지 개혁의 시스템을, 제도 개혁의 어떤 골자를 만들어서 나라에 냅니다. 그때 농민 한 사람당 3,000평 정도의 땅을 갖다가 주는데 수확물의 150%를 취주에게 이제 3년 거치로 바치고 이런 시스템을 주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부족분은 좀 메꿔 엮는 시스템을 제안을 하거든요. 그 제안을 했다가 그게 완전히 다 반영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1949년에 12월 달에 이 법이 통과하면서 농지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때 바로 강정택 선생님의 안이 기본 골격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농민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이게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심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 농지 개혁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 한 200만 호, 197만 호의 농민들에게 땅이 지급이 되거든요. 이제는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1949년, 50년 이때 정말로 농민들이 꿈과 희망이 부풀어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한국전쟁이 터진 거죠. 그 한국전쟁 때 이 농지개혁 덕분에 완전히 이제 김일성이가 남한 사회에서 농민들의 어떤 환호를 받지 못했던 이유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강정택 선생이 그때 서울에 남아 있다가 한 달 만에 잡혀서 납북이 돼가지고 평양 교도소에 있었다는 걸 마지막 목격담으로 흔적이 사라졌죠.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고 뭐 그 이후에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숙청 대상으로 처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운의 천재가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한일 관계에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인재를 잃었던 것이기도 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굉장한 인재를 잃어버린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강정택 선생의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마지막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울산실록에서 강정택 선생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강정택 선생님은 울산이 낳은 비운의 천재,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 조선에 농업에 희망을 준 그런 굉장히 불굴 학자, 그렇게 기록돼야 되고요. 특히 해방 공간에서 굉장히 혼란기에 농촌 경제의 시스템, 그리고 이 지주와 소작농으로 구성되었던 어떤 우리 농촌의 실태를 가장 빠르게 근대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분, 이런 분이 바로 울산 분이었다는 거, 그런 것을 울산실록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시스템의 근간을 만든 강정택 선생, 이 벼가 익어가는 9월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지개혁의 아버지 강정택 선생입니다.